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은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모건 하우절, 출판사는 서삼독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의 책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담긴 23개의 이야기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는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말대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의미한 불변의 법칙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쉽게 읽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과 근시안적인 태도 역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삶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그것으로 미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그는 그 질문에 항상 이렇게 답한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고객들은 100년 전이나 100년이 지난 뒤에도 저렴한 가격을 원할 것이고 빠르게 제품을 받길 원할 것이니 이것은 즉 불변의 법칙이며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나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나는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만한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그런 스토리는 수백 년 동안 목격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인지 깨닫게 된다. 때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접촉이나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내린 결정 때문에 일어났다. 그것이 경이로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비극을 불러오기도 한다. 1776년 롱아일랜드 전투는 조지 워싱턴이 이끈 대륙군에게 재앙이었다. 1만 명의 병력의 대륙군이 배 400척의 함대를 거느린 영국군에게 대패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다. 미국 독립전쟁이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영국 해군이 이스트강 상류로 올라갔다면 워싱턴의 대륙군은 도관에 든 지휘 신세가 되어 전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 영국 해군이 이스트강 상류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면 미국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작 바람 하나 때문에 역사가 바뀐 것이다. 미국 뉴욕을 출항해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보일러실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선박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체 항해 날짜가 하루 늘어났다. 이 결정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진 루시타니아호는 이제 독일 잠수함의 경로에 들어가게 됐다. 루시타니아호는 독일 어뢰에 격침되었고 이로 인해 1200명의 승객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배가 보일러실을 가동했더라면 이 배는 켈트해에서 독일 잠수함과 교차하기 하루 전에 리버풀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미국은 이후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슷한 사례는 찾으려고 하면 끝없이 찾을 수 있다.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요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아슬아슬한 곳이다. 운과 우연에 이토록 취약한 세상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려 애쓴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50년 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등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다. 내가 기억하려 애쓰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세상 모습이 어떻든 무엇이 당연해 보이든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주식 투자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몰라서 감히 예측이나 예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예측이나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이 정도 내려왔으니 이제 올라가겠지. 지수가 어디까지 빠졌다가 기간 조정 후 다시 21선 부근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나 예상은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생각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확신은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기보다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는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수익을 모두 날리는 경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주식은 고집을 부리기보다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다. 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곤 한다. 언제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므로 아무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굵직한 사건을 생각해보라. 코로나19, 9.11 테러, 진주만 공습, 미국의 대공황 등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며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사건이었다.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다는 속성이 리스크를 위험한 것으로 만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는 모른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심 탈레브는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리스크는 위험한 것이 된다.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다. 기대치와 현실,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는 세상에서 인생에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지향하는 목표치를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다. 세상사는 흔히 이렇게 진행된다.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족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고 의학기술이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삶의 질의 상승폭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만큼은 기대치의 상승폭도 커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발전에서 덕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나아진 삶을 보며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이 발전해도 나의 행복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 몽테스키웨는 275년 전에 말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는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벤 페렌츠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민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뉴욕에서 이탈리아 마피아가 장악한 지역에 정착했다. 폭력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동네였다. 하지만 페렌츠의 부모는 이런 조건과 환경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격스러워했다. 그들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더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들로서는 무조건 나아진 것이었다. 페렌츠의 가족은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 박해를 피해 루마니아를 탈출했다. 지독히 추운 겨울에 배의 갑판 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미국으로 향했다. 페렌츠는 지금 자신이 무척 행복하다고 느꼈다. 기대치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내 지인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자랐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술 기업에서 일한다. 그는 지금도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감동한다고 한다. 미국에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것이 여전히 놀랍다고 말했다. 내게는 너무도 당연한 무언가에서 그는 엄청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43세의 사업가 게리 크레멘은 43세의 재산이 $10,000,000나 됐다. 그 정도면 미국에서 상위 0.5%에 드는 부자였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평범한 사업가에 불과했다. 그는 여기서 $10,000,000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라고 말했다. 크레멘은 일주일에 60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한다. 일을 줄이고 쉬어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1950년대가 좋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주변 사람 대다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대치가 쉽게 높아지지 않는 시대였다.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국인이
풍족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과 주변 이들을 비교해도 그 풍족함의 수준이 비슷했다. 따라서 오늘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은 더 적었지만 사람들은 만족했다. 남들도 역시 그만큼 벌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보다 작은 집도 만족스러웠다. 나뿐 아니라 남들도 그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경제적 성장이 곧장 행복으로 연결됐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느낀 것이다. 물론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1980년대 초에는 더 계층화된 성장이 나타났다. 즉 다수의 사람이 힘겹게 느릿느릿 나아가는 동안 소수의 사람은 급속도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 소수의 화려한 삶이 다수의 기대치와 꿈을 크게 부풀렸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남들의 삶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부풀린 삶, 꾸며진 삶, 보기 좋게 수정한 삶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남들 삶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편집된 결과물을 보고는 이를 자신의 삶과 비교한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기 삶의 좋은 면은 더 좋게 꾸미고 나쁜 면은 꼭꼭 숨긴다. 소득이 높아지고 부를 쌓고 더 큰 집을 사도 기대치가 잔뜩 높아지면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1950년대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는 현상은 기대치가 현실보다 더 빨리 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 남들이 가진 것과 내가 못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은 거의 모든 인간이 가진 피할 수 없는 특성이다. 더불어 이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대치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기대치는 할리우드 스타를 비참한 기분에 빠지게도 하고 가난한 가족에게 만족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하며 살든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를 좁히려고 또는 기대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치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곤 한다.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기대치에 달려있다. 삶의 모든 조건이 좋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기대치도 똑같이 빨리 높아지는 탓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딱한 삶인가. 그것은 아무런 발전 없는 세상을 사는 것만큼이나 끔찍하다. 98세의 찰리 먼거에게 당신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삶에 만족하는 것 같군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워집니다.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당신이 맞이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침착함과 평정심을 갖고 받아들이세요. 내 친구 브렌트는 결혼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기꺼이 도와주되 그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두 사람 모두 그렇게 하면 놀랄 만큼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기를 바란다. 첫째, 부와 행복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등식임을 항상 기억하자. 두 가지란 당신이 가진 것, 즉 현실과 기대하는 것, 기대치이다. 이 둘은 똑같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진 것을 늘리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을 쏟으면서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닌 기대치이므로 더욱 그렇다. 둘째, 기대치 게임의 원리를 이해하라. 기대치 게임은 결국 멘탈 게임이다. 누구나 낙담하고 스트레스를 겪는다. 동시에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저자님의 말처럼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고 어떻게든 올라가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감은 기대치를 낮추고 욕심을 비워내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통계가 놓치는 것,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사람들의 감정은 숫자나 차트에 담을 수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힘들, 특히 사람의 인격 및 심리와 관련한 측면은 측정하거나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벌지 전투는 미군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전투였다. 나치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최후의 대반격을 시도한 이 전투에서 겨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미군 병사 1만 9천 명이 사망했고 7만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됐다. 그토록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투였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이유는 미군 사령관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면 독일이 반격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반격을 성공시킬 만큼의 충분한 병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기다 남은 병력은 전투 경험이 없는 18세 이하 청년이 대부분이었다. 연료도 부족했고 식량도 부족했다. 연합군은 이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독일 사령관이 생각이 있다면 감히 반격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추측을 했다. 따라서 연합군은 이 지역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군수품 보급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독일군이 기습 반격을 해왔다. 미군 사령관들이 간과한 점은 히틀러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는 이성적 인간이 아니었다. 현실과 이성에서 동떨어져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미치광이였다. 부하 사령관들이 전투에 사용할 연료를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고 묻자 히틀러는 미군에게서 훔쳐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어떤 투자 대상이나 기업이든 현재의 숫자에 미래에 관한 스토리를 곱한 결과가 그것의 가치다. 2008년 9월 10일 리먼 브라더스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해 보였다. 이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은 11.7%였다. 이는 이전 분기보다 높은 수치였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72시간 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투자자들은 이 은행을 믿고 투자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신뢰는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자금의 흐름도 끊어졌다. 게임스탑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 기업은 2020년에 시장에서 퇴출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모인 투자자들 사이에 게임스탑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이후 주가가 폭등했으며 이 기업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확보했다. 2021년 장중 한때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들 머릿속의 스토리였다. 그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미리 예상할 수도 없는 유일한 한 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논리적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펀더멘탈 지표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지고 흥분한다. 수치 데이터와 논리에만 의지해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100년 내내 혼란과 충격에 빠져 허우적댔을 것이다. 투자 활동에서 종종 목격되는 위험 하나는 통계와 데이터를 최우선시하고 그런 모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수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터무니없고 기가 막히고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늘 합리적인 답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자신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착각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은 흔히 이렇게 진행된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쁜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무시하고 부인한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 앞에서 패닉에 빠진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제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무시하고 부인한다. 그 다음엔 좋은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제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워싱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던 하이먼 민스키는 경제의 내재적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중요한 통찰력이 담긴 민스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민스키가 말하는 포인트는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안정과 번영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불안정과 혼돈으로 데리고 간다. 주식시장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시장 안정성이 거의 확실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주식을 최대한 살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살 것이다. 한쪽 신장을 팔아서라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면 주식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미래 예상 수익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붕괴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주식 가치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기습당하기 쉬운 민감한 상태가 된다. 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이 민감해진 상태는 풍전등화와 같다. 아주 작은 사건이나 변화로도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아이러니는 시장이 절대 폭락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을 때 폭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믿음이 낳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자산 가격을 높이고, 그렇게 높아진 자산 가격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은 것이다. 즉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카를 융은 대극의 반전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한 가지 힘이 과도해지면 결국 그 반대의 힘이 강해진다는 개념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사례를 하나 들려주겠다. 201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주는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2017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비와 눈이 내렸다. 이로써 6년간 이어진 가뭄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가져왔다. 2017년의 기록적인 강수량은 그해 여름 식물의 기록적인 성장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2018년 가뭄 때 그 식물들이 죽으면서 바싹 마른 불쏘시개가 됐다. 이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산불을 만들어냈다. 결국 기록적인 강수량이 기록적인 산불을 초래한 것이다. 혼돈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평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을, 비극의 결과를 과소평가하게 한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상황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 정상이 어디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추락을 경험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정상을, 최고점을 알려고 한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너무 지나치게 왔다 싶은 시점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제야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말한다. 아, 그때가 최고점이었구나. 타이어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타이어의 한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동차에 장착한 뒤 타이어가 터질 때까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싶어하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뭔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정상이다. 더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다. 시장이 투기적 행동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또는 펀더멘탈 지표들과 동떨어진 채 돌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래왔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믿는 스토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다. 둘째, 충분함의 미학을 깨닫자. 투자자 차마스 팔리아티피아는 누군가가 최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간 수익률이 15%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쌓이면 엄청난 수익이 될 테니까요. 나는 어려움에 맞서면서 그저 천천히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탐나는 기회가 눈앞에서 아른거릴지 모른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지. 물론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더 많이, 더 빨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여성 9명을 임신시킨다고 해서 한 달 만에 아기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툭하면 속도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려고 안달한다. 사람들은 괜찮은 뭔가를 발견하면 곧장 이렇게 말한다. 좋아. 그런데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규모를 2배로 키우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짜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할 법한 말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괜찮은 뭔가를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결과를 지나치게 빨리 얻으려 하고 지나치게 짜내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가장 알맞은 크기가 있다. 가장 알맞은 크기, 이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가장 적절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 크기를 늘리거나 속도를 높이면 적절한 상태가 깨지기 쉽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러하다. 대개 어린 나무는 커다란 엄마 나무에 우거진 가지들이 만든 그늘에서 수십 년을 보낸다. 햇빛을 적게 받으므로 천천히 자란다.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가 된다. 그런데 만일 탁 트인 들판에 나무를 심으면 얘기가 다르다. 주변에 큰 나무들이 없으므로 어린 나무는 햇빛을 듬뿍 받고 빠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무르고 밀도가 낮은 나무가 된다. 밀도가 높아질 시간이 없는 탓이다. 그리고 이런 나무는 곰팡이류가 잘 번식하고 질병에 취약해진다. 빨리 자라는 나무는 쉽게 썩으므로 어른 나무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성장은 좋은 것이다. 왜소하고 약한 개체는 결국 강자에게 잡아먹힐 테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성장, 인위적인 성장은 역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사랑이든 일이든 투자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치 있는 뭔가가 된다. 바로 인내심과 희소성이다. 인내심을 지녀야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택하는 접근법 두 가지는 뭘까? 더 빨리 하려는 것, 더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언제나 그게 문제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역사를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중요한 변화와 혁신은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 진행 중일 때나 비극적 사건이 터진 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예상될 때, 그때 혁신이 등장한다. 굵직한 혁신과 발명품의 목록을 보면 군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제트기, 항생제, 고속도로, 헬리콥터, GPS, 디지털 사진, 전자레인지, 합성고무, 이것들은 모두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만들었거나 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 이유는 군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뿐더러 아돌프 히틀러가 세계를 장악할지 몰라. 이런 절박함은 단기간에 가장 뛰어난 해결책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된다. 군은 혁신의 엔진이다. 똑같은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잠재력 발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큰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 해결책 발견에 미래가 달려있어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진정한 회복력을 키울 수 없다. 나심 탈레브는 말했다. 역경에 과잉 반응할 때 분출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혁신을 만들어낸다. 고통은 평화와 달리 우리의 집중력을 발휘시킨다. 늑장과 망설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의 턱 밑에 들이밀어
당장 그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1930년대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촉진한 또 다른 요인은 경제난 탓에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가급적 많은 가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결과 많은 공장이 헨리 포드가 과거 자동차 생산에 도입했던 조립 라인을 갖추기 시작했다.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은 말했다. 대공황의 트라우마는 미국이라는 혁신기계의 속도를 늦추지 못했다. 오히려 혁신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대공황이라는 비극이 없었더라도 1930년대에 기술적 도약이 일어났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만큼의 도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심각하게 망가진 경제를 살려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뉴딜 같은 정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줄줄이 파산하는 회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제가 호황이고 장밋빛 전망이 가득할 때는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새로운 걸 시도해봐. 정해진 매뉴얼 따위는 갖다 버려 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다. 필요에 의해 절박해져야 거대하고 신속한 변화가 일어난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들은 프랑스 남부 해안이나 미국의 뉴포트, 팜비치 같은 유명 휴양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밤이면 파티를 즐기고 낮에는 골프를 치고 흥청망청 마시고 떠들며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은퇴하고 아무 목적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날마다 일할 필요가 없다면 그저 낚시나 사냥, 골프, 여행이나 하며 산다면 최고의 인생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목적의식이기 때문이다. 목표, 치열한 싸움, 고군분투이기 때문이다. 설령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기업가 앤드루 월킨슨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다. 성공한 이들은 대부분 불안과 스트레스를 늘 달고 살지만 그것이 생산성을 위한 동력이 된다. 두려움과 고통, 역경은 긍정적 감정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다. 이것은 역사가 주는 큰 교훈이다.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동기부여도 발전도 없다. 역경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낳은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들을 위한 기회의 씨앗이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은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